네, 안녕하세요. 저는 64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인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대한민국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 교과서 같은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쓴 저자이기도 한 김선영 약사입니다. 약사님께서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전 단계 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 첫 번째, 밤새 금식을 한 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이다. 두 번째, 75g 당부하 검사.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하고 나서 2시간째 되는 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 역시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만 더 덧붙여 볼게요. 첫 번째, 숫자 하나로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재는 손끝 혈당기나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만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측정한 정맥혈 포도당 수치나 표준화된 당화혈색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복혈당 100에서 125 사이, 2시간 혈당 140에서 199 사이, 그리고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사이,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일단 당뇨병 전 단계라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확실하게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혈당 조절이 나빠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당뇨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사 후에 심한 졸림과 무기력증, 즉 식곤증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높게 올라갔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늘어지듯 피로와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초점이 잘 안 맞고 시야가 흐려지는 변화입니다. 고혈당이 며칠 이상 이어지면 눈의 수정체에서 수분이 스며들어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대체로 서서히 좋아지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잇몸 염증이나 충치가 잦아지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 반응이 둔해지고 구강 내 세균 환경이 바뀌면서 치주질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톱 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곰팡이가 잘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손톱 발톱 무좀이 더 잘 생기게 되겠죠. 평소에는 없던 손발톱 무좀이 갑자기 생겨났다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톱 발톱이 약해지고 잘 갈라지는 변화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인체 내 조직들이 당분과 반응하여 그 구조와 형태가 변하는 당화 반응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손톱과 발톱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인 이 케라틴이 고혈당 상황에서 포도당과 반응하여 그 구조가 약해진 다음 평소보다 더 잘 깨지거나 더 약하고 더 잘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들은 꼭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같은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은 의외로 일상 속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들어간 음료와 잦은 간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과자나 빵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부담을 키웁니다. 둘째, 늦은 밤 식사와 불규칙한 끼니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같은 음식도 혈당이 더 높게 치솟고 공복, 폭식을 반복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조금 한다 보다 식후에 전혀 안 움직인다가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식후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너무 빠른 식사 속도와 양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빨리 그리고 많이 먹일수록 혈당 상승폭이 확연하게 커집니다. 다섯 번째,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정제탄수화물, 튀김,
가공육, 달콤한 소스가 많은 음식은 포만 신호를 무디게 하고 과식을 부르게 됩니다. 6번째,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과 혈당을 동시에 상승시킵니다. 7번째, 과음과 흡연입니다. 폭음은 간의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과 합병증 위험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혈당을 막아주는 황금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한두 줌 정도로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40초에서 60초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살짝 코팅하듯 내려가면서 본 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화합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같은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메뉴에서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는 걸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권합니다. 식전에 양배추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가볍게 둘러서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또 포만감을 빨리 올려서 이후 섭취하는 음식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양배추와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물 한 컵에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가 예민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기농 사과식초로 인해 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드시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평소 위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유기농 사과식초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그날의 혈당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당뇨를 잡는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루 첫 끼는 그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합니다. 저는 아침에 BTC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용어인데요. B는 브로콜리고요. T는 토마토, C는 치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코타 치즈인데요. 이렇게 브로콜리, 토마토, 리코타 치즈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후추, 그리고 소금을 살짝, 아주 단순한 레시피지만 혈당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조합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을 전자레인지로 1, 2분 정도 살짝 데워서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한 줌을 반으로 잘라 올립니다. 리코타 치즈 100g 정도 듬뿍,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발사믹 식초 작은 스푼으로 뿌리고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채소와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사 후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과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아침 급상승, 그리고 급상승으로 인한 급강하, 그리고 급강하로 인한 간식 폭주 패턴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의 초산은 위 배출을 천천히 만들어 같은 메뉴라도 혈당 반응을 더 완만하게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계란 한두 개만 드시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계란 조리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조리법 자체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을 드실 때 달걀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드시면 심심하시다고 당분이 들어간 소스류, 케첩이나 데리야끼 소스, 허니머스트 소스 이런 소스 같은 걸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만 먹었는데도 혈당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소스에 의해 발생하는 혈당입니다. 생각보다 소스류에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 달걀 드실 때는 소금이나 후추 정도만 양념으로 사용하고 소스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달걀과 함께 흰빵이나 크루아상, 잼, 시럽, 설탕이 들어가는 라떼와 같이 먹는 조합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도 있을까요? 당뇨가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은 3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들입니다. 면이나 밥, 빵처럼 탄수화물이 주재료인 메뉴는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라면, 우동 같은 흰 밀로 만든 면이 그렇습니다. 둘째, 단맛이 나는 음식들입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탄산음료, 달달한 라떼, 케이크, 쿠키, 도넛, 시럽 코팅된 그래놀라, 견과바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액체당은 흡수가 빨라 식후 스파이크가 더 큽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단맛이 나긴 하지만 대체당으로 만들어져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제로라고 쓰여진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가 뭐냐면 설탕 함량이 제로라는 말이지 과자를 구성하는 기본은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다가 혈당 상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류라서 방심하기 쉬운 양념으로 당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의 고추장 양념, 불고기 양념, 닭강정 같은 음식들은 기본 베이스가 육류라서 혈당 상승에서 안전할 것 같지만 양념 자체에 설탕과 물엿이 대량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간식이 있을까요?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간식으로 먹느냐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간식을 고른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이나 가방에 견과류 소포장을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모두 함께 들어있는 간식이라 흡수가 느려서 갑작스런 허기를 눌러줄 수 있고 달달한 간식으로 치우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계란이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챙겨주세요. 삶은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치죽 속 당류 함량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높이지 않고도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어느 편의점을 가더라도 달걀과 치즈는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굳이 챙겨오지 않더라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공공의 적처럼 당뇨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혈당을 막으면서 과일을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맛 때문에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혈당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일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음식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과당은 없는 채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섭취하지 마시고 가급적 단맛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로 대표적인 경우가 수박이나 파인애플, 숙성된 바나나, 멜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은 드시지 마시고요. 단맛이 적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세요. 대표적으로는 블루베리나 체리, 자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단맛이 덜 나서 혈당을 덜 높이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양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하면 또 비만과 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내장 지방이 많으신 30대 분들, 40대 분들 고민이 참 많은데 30대는 책에서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0대가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신호의 문제입니다. 칼로리는 양이고요. 혈당은 신호입니다. 식후 혈당이 자주 튀면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은 저장 신호라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많은 30대는 인슐린 저항성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욕과 행동을 바꿉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뒤 급하강이 오면 우리 뇌는 당 떨어짐을 위험으로 인식해 더 빨리, 더 달달한 걸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칼로리 계산을 잘 해도 저녁이나 주말에 폭식으로 되돌아가기 쉽겠죠. 반대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총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 위험은 칼로리와 별개로 혈당 스파이크에서 시작됩니다. 식후 혈당 급등은 혈관 내피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건 하루 총 칼로리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좋은 지방 곁들이시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소량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달달한 음료와 양념은 빼고 드시고요. 식후에 10분 정도는 반드시 걷기. 그리고 아침은 BTC 식단 같은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는 메뉴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혈당 곡선을 먼저 다스리면 칼로리와 체중, 내장 지방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에서 요요 없이 2달에 25kg가 빠지는 비결로 거꾸로 식사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정해서 식사하는 걸 습관으로 정착시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혈당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고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가장 먼저 내장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듦으로 인해 내장 지방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체중 감소와 혈당 건강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체중을 감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분비를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섭취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수되는 속도가 줄어들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음식을 씹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책 오징어 역사의 혈당 블로킹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가 3020 규칙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최소한 30번은 씹어서 천천히 삼키고 총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은 지키자는 법칙입니다. 3020 규칙을 따름으로써 음식의 소화 속도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화학적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나 유기농 사과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식전에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음식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아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저는 한때 바지 사이즈가 32였는데요. 지금은 28을 입습니다. 바지 사이즈가 4단계나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극복되고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인으로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뱃살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5kg가 빠졌고요. 그 5kg 빠진 몸무게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으로 바뀌면서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물처럼 자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처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는 바로 뽕잎수입니다. 뽕잎수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1-DNJ라는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잘라주는 효소를 살짝 잡아줘서 같은 밥을 먹어도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근거도 있어요. 소규모 임상들에서 뽕잎가루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제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계열 당뇨약과 방향성은 비슷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뽕잎수가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조절하면서 지방간을 줄여줍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이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오류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에 남아돌아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뽕잎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전에 뽕잎가루를 넣은 뽕잎수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을 대체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약 중에서도 아카보스,
보글리보스처럼 뽕잎과 기전이 유사한 효소 억제 기전과 함께 겹치게 되면 부작용이 조금 더 발생하면서 가스나 복부팽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혹시나 저혈당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뽕잎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곁들이는 이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혈당 관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췌장 건강이 당뇨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췌장은 혈당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으로 필요할 때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췌장이 지치면 혈당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당뇨는 설탕을 많이 먹은 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치솟는 혈당을 눌러주는 1차 인슐린 분비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같은 식사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당 독성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베타세포가 과속하다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것처럼 빨리 닳아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 췌장은 과부하를 줄여주면 기능이 일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약간만 내려도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췌장에 쉴 틈이 생겨 분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즉, 췌장의 부담을 줄이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회복의 창을 만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채소 먼저, 그리고 단백질과 올리브오일 곁들이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소량물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속도와 양입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평소 먹는 밥 양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밥의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후 최소 10분 걷기. 이 10분 걷기만 해도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관에 남아있는 혈당을 사용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분으로도 충분하지만 10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20분으로 늘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인데요. 베리베린과 같은 영양소도 도움이 됩니다. 베르베린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췌장 염증 자체에 대한 확정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염증 경로를 억제해서 급성 췌장염을 유발한 실험 모델에서 손상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당뇨나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전신 염증 표지자가 내려간다는 메타 분석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췌장 염증을 직접 치료한다고 말하긴 좀 이르지만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당 환경을 개선해 췌장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효과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잠만 잘 자도 혈당이 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면은 혈당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높게 나오고 배고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서 과식을 부릅니다. 반대로 숙면을 하면 인슐린이 더 잘 반응하고 식욕도 안정돼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이게 또 생체 시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밤으로 갈수록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더 높게 치솟습니다. 잠자는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야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 자는 도중 소화 저급이 일어나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이것은 곧 다음날 아침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자야 혈당에 좋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5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도 고정시키시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히 맞춰서 고정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큰 식사나 큰 탄수화물 섭취를 끊고요. 2시간 전에는 간식도 드시지 않아야 되고, 카페인 섭취는 최소 8시간 전, 그리고 알코올은 가급적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식후 10분만 걸어도 야간 혈당이 안정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나 온도, 소음입니다.
밤에는 강한 조명과 화면을 줄이시고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침에 햇볕 보기가 있는데요. 기상 후 30분 내에 자연광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쬐도 멜라토닌 리듬이 정렬되고 낮에는 20분에서 30분 이상 햇볕 아래서 움직여주시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코골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과 혈압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맞춰서 자고 밤엔 먹지 않고 빛을 줄이고 아침에는 빛과 움직임을 더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같은 하루라도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식욕이 가라앉아 체중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혈당에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을 역산하셔서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실 수 있도록 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의 양만큼 중요한 게 또 수면의 질입니다.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이 잠 초기인 깊은 잠을 자는 서파 수면 시간에 살짝 사람을 깨워봤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지만 살짝 일어나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은 충분히 잤으나 그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략 25% 정도 떨어져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깊은 수면의 질, 잠자면서 깬다거나 아니면 소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코를 고신다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걸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깊은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깊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 야간요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고민인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야간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숙면에 못 들어가서 자주 깨는 것. 이거 둘 다 한꺼번에 잡아야 좋아집니다. 첫 번째 먼저 소변량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이후로 물은 딱 한 번 소량만 드시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약을 삼킬 정도로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것은 저녁 반찬으로 과일이나 수프, 국물처럼 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인. 카페인 오후에는 끊으셔야 돼요.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리고 좀 편안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좀 걸어 다니시면서 낮 동안 하체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배뇨를 하고 주무세요. 그 다음으로는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잠이 든 뒤 첫 3시간, 이때가 깊은 잠을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이때 깊게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지면 조명은 좀 낮고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어두운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몸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샤워로 몸을 데우면 이 열기가 증발하면서 우리 몸 인체 내부에 있는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더 깊은 잠에 들기 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손발이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손끝 발끝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신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들기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제로 드시기 좋은 영양소 조합이 글라이신 3g과 마그네슘 조합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면 혈압과 야간뇨가 함께 악화됩니다. 코골이 밴드를 사용해서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당뇨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행동이 적합한 행동인지 전문가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잘못된 정보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당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혈당 교과서가 바로 제가 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혈당 골든타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침판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까지 동시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체중을 5에서 10%만 줄이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정했을 때 수년간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까지 더 나아가 치매까지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 소중한 몸 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